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2%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이 회원국의 국채 매입을 줄였다는 소식에 재정위기의 불안감이 완화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석유 증산 전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4% 내린 87달러 8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 회원사의 42%가 향후 6개월 안에 기업의 고용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미 고용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 규모를 100억 달러 증액하고 분기 배당을 15% 늘리기로 했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문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유로존의 1월 구매관리자 지수는 56.3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로존 지역의 수출 성장세가 종합 PMI 상승에 힘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각각 상승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 호조로 미국 증시가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인텔은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이 배당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 나스닥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중에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올랐고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십시오. 자, 미 증시가 양대 지수 모두 기분 좋은 상승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108포인트 상승하면서 11,980, 12,000선대에 건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도 3일째 하락 이후에 28포인트를 상승하면서 조종이 뭔지 모르게 계속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의 원인에는 인텔이 가장 그 중심에 섰습니다.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매수를 일으켜줬고 맥도날드라든지 석유개발업체인 헬리퍼튼도 실적 호재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의 상승 견인을 이끌어줬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면은 인텔도 2% 이상 상승을 했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시스코도 강세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 조정을 보였던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알코아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화물줄도 강세를 보이는데 알코아가 4%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시장 전체적인 이런 종목들도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나온 그 M&A 재료도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보드 생산업체인 옥테니 경쟁사인 스머프스톤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M&A는 여전히 전형적으로 강세장에서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 시장이 여전히 건전하고 상승 기조에 놓여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받침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 예정된 FOMC도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교서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실적과 그리고 저점의 매세 또 상품 주제 강세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어지면서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결국 오늘 급등의 모습으로 마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초점을 둔 그런 장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인텔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그리고 배당도 늘리겠다. 일단 주주들의 권익을 더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십시오. 인텔이 이사회를 열어서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100억 달러 증액하고 분기로 보면 15% 정도 늘어난 수치에 배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매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인텔의 주가 패턴을 보면은 지난해 인텔의 주가는 2%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게 비해서 너무 미미한 수준이죠. 올 들어서도 21달러 선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주가가 계속적으로 정체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주를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결국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 이런 모습들이 결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인텔이 주가 상승에도 어느 정도 원동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텔이 2%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지난해 아시다시피 4분기 매출액이 33억 달러로 주당 52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측면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여전히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 결국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맥도날드의 지난 분기 매출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실적이 나온 기업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죠.
일단 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기업인 맥도날드니까 맥도날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 4분기 순이익이 2% 증가하면서 일단 증가는 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2% 증가하면서 12억 4천만 달러로 주당 1.1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59억 7천만 달러로 62억 달러로 에서 62억 달러 늘어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매출과 순이익이 함께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갔고요. 또 여기에 석유 개발 기업인 헬리포튼도 4분기 영업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당 66센트를 기록하면서 순이익을 6억 500만 달러를 보여주었는데요.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석유 개발 비용이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의 자원개발주들의 상승도를 견인한 것이 이 헬리포튼의 결국에는 실적이 아니었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전구 제조업체인 필립스도 4분기 시장 기대치에 좀 밑도는 수준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순이익은 증가하는 모습을 이어갔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밑도는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4분기로 봤을 때는 4억 6천만 유로 정도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5억 유로 정도를 예상했는데 저희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흥국의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서유럽 쪽에서 매출 신장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좀 예상치보다 밑돌게 나왔지만 결국 순이익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나온 기업의 실적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M의 중국 내 판매량이 이 미국 내에 있는 그 판매량보다 더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흥미롭네요. GM이 102년 역사사상 처음으로 미국보다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판매한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GM이 국내 자동차 판매가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미국 내 판매량보다 13만 6천 대 정도 많은 235만 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 내 판매량을 추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1위는 도요타입니다. 도요타가 전체적으로 842만 대를 판매해서 세계 1위 업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에서도 계속 GM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를 중심해서 이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주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중국이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세계 소비 시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GM의 자동차 판매 실적으로서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원개발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는데요. 유럽 증시 종합 소식 살펴볼까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자원개발주를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구리 가격이 1%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자원개발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줬고 다만 좀 은행주들이 대체로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은행성 종목군들이 약세 그리고 전체 자원개발주의 강세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원자재 가격대의 급등으로 인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것이 결국 유럽 증시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은행성 종목들도 밀리긴 했지만 단기로 급등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라 보기 때문에 은행들도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원개발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이 각국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트레셔 총재가 원자재 급등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긴축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커져가 되고 있고 이런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교란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나 아일랜드 의 고통을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트레셔 총재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금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나오는 것은 계속적으로 아시다시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곡물가라든지 상품 가격들이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경고성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비롯해서 상품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이 석유 증산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고 국제유가가 닷새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유가가 계속적으로 미트 상승사 이후에 단기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3달러 정도 하락하면서 87.87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결국 유가는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90달러대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석유 가격이라는 것이 장기 떨어지면은 또 감산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요즘에 이상 한파에 따라서 석유 소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점에서 유가는 계속적으로 기조 상승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특히나 상품 가격 시장이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 지표도 준비되어 있고요. 소비자 신뢰지수도 준비되어 있죠. 구체적인 예상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아시다시피 오늘 발표되는 CKS 실러 주택 관련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1월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52.5로 또 50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전히 확장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추가적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점 지켜봐야 되겠고요. 주택가격 지표보다는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듀폰이라든지 그리고 3M 그리고 존슨앤존슨, 야후, 버리아이트존, US 스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른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다른 여러 종목도 있지만 인터넷 관련주에 영향을 주는 야후에 대한 실적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포스코가 요즘에 계속적인 약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US 스틸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부합했는지를 좀 더 체크해보는 것도 우리가 내일 미증시에서 실적 발표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관수 차장께서 서두에 이 미국 증시 조정 없이 계속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미국 증시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증시도 12,000선대에 근접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12,000선대 오면은 미증시도 1000포인트 자리는 움직일 때마다 한 번씩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선대에서는 한 번 정도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놓여져 있겠지만 기조적인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증시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은 결국에는 소화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소화해주기보다는 결국에는 12,000선대에서 기간 조정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이끌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했던 원자재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고 기업의 어닝 시즌을 시점에서 결국 이 어닝 시즌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12,000선대에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미증시가 서브프라임 이전의 최고점이 13,000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2,070이었는데 지금 2,100선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최고점을 돌파했는데 미증시는 아직 13,000에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면 미증시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한 단계 좀 더 레벨업 할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12,000선 돌파 이후에 한 번은 급등락으로 흔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12,000선대를 딛고 결국은 13,000대까지는 목표치를 잡고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장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분위기는 상승이네요. 지금까지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과 미국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대해 말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재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보낸 온라인 영상을 통해 신년 국정연설의 화두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의 첫 번째 초점은 우리는 경쟁력이 있고 성장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도 이번 연설의 또 다른 핵심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 대해 이처럼 사전에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임기 반환점을 넘긴 오바마는 경제가 최대 도전 과제라는 지적을 감안할 때 이번 신년 연설의 의미를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신년 연설을 기점으로 경제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인 성장에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내 이동통신 독점 사업자인 이집트 오라스콤의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성택 부위원장과 함께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르스 회장을 열렬히 환영하고 따뜻한 담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오라스콤 텔레콤은 2008년 75%의 지분 투자로 고려 링크를 설립해 북한 내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해왔습니다. 오라스콤 텔레콤의 현재 가입자 수는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위르스 회장은 2008년 12월과 2009년 9월에도 북한을 다녀갔지만 김 위원장을 만났다는 북한 매체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그룹 회장단을 접견한 이외에 외국 기업인 접견 사실을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 시점에 사위르스 회장을 만나고 중앙통신이 발빠르게 그 사실을 보도한 것을 놓고 오라스콤에서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연구교수는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목표 시점을 앞두고 경제협력 대상을 다변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일본에서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된 곳은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900km 떨어진 미야자키현의 신토미 양계장입니다. 이곳에서 닭 20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고 이 가운데 6마리는 AI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미야자키현은 이 농장에서 키운 닭 41만 마리 전부를 긴급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경 10km 안에 있는 닭 400만 마리와 계란을 외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어떻게든 AI 확산을 막겠다며 경찰과 자위대 협력을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선도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정보관을 미야자키현에 재차 파견하고 긴급 지원팀도 증원했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G20 의장 수임 연설에서 IMF 역할 확대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 개혁을 통한 금융거래 투명성 강화와 국제통화 및 원자재 시장 안정화를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추진할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G20 의장을 수임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10년 첫 연설을 통해 신흥 경제국 지원기구인 국제통화기금이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G20에 나서서 국제 자본 흐름을 관리하는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며 IMF는 국제 자본거래 투명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해 의장직을 수행하는데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3월에는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 정책을 올해 G20의 주요 의제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달러 기축통화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제상품 재고 데이터베이스화 등 식량을 비롯한 국제상품 가격 안정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식량 폭동이 발생할 수 있고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U가 인권 탄압 정권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은 공동체 내 헌법 조약에 게시된 인권 증진의 참된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제적 인권 옹호 비정부 기구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국의 인권 증진을 위해 EU가 외교적 노력을 배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EU가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에 대해서도 의례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에 대해 해당 정권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인권 탄압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하는 EU의 자세를 비판했습니다. EU가 두 국가의 인권 탄압 정권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압박을 가하지 못했다는 게 휴먼 라이츠 워치의 지적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보고서에서 EU가 여괴 제3국과 협력 협정을 맺을 때 관행적으로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과 통상협정을 맺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침 휴먼 라이츠 워치의 기자회견이 열린 날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면담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테러로 인해 1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테러가 여러 명에 의한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도모데도브 국제공항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최소 31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안당국 관계자는 마중객 중에 숨어있던 자폭 테러범이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테러범은 여러 명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발물의 강도는 TNT 7kg 상당하는 규모였으며 폭발물 안에는 피해를 확대하기 위해 철제 파편들이 들어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검찰 수사팀이 출동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날 폭발 사고에 따라 도모데도브 공항으로 도착하려던 수십 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공항엔 20여 대의 응급차가 출동해 부상자들을 모스크바 시내 병원들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폭탄 테러와 관련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러시아 내 모든 공항과 대형 교통시설에 비상체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또한 내무장관과 교통장관은 연방보안국과 공조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일대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나 10명이 숨지고 3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일대에서 하루 동안 6차례의 폭탄 공격이 감행됐습니다. 먼저 바그다드 남서부 알-알람 지구에서 경찰 순찰차를 노린 차량 폭탄 테러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경찰관 4명을 비롯한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바그다드의 아부 나와스 거리에서 폭발물을 가득 실은 차량이 터지면서 1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의 시아파 거주지에서도 폭탄을 장착한 승용차가 이란 순례객을 태운 버스에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순례객은 카르발라에서 거행되는 시아파 성인 이맘 후세인의 순교를 기리는 행사에 참석하려고 이라크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바그다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지역에서는 폭탄을 만지한 차량이 폭발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타르미아에선 반 알카에다 순위파 무장대원 노린 공격으로 매설 폭탄이 터져 등교하던 10대 소년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의 기이한 방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의 독재자가 초청도 받지 않은 채 EU와 나토 수뇌부를 잇따라 면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앙아시아 최악의 철권 통치자로 치부되는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기이한 브뤼셀 방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국제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을 잇따라 면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최악의 인권 침해 독재자로 손꼽히는 카리모프를 누가 초청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EU 집행위 측은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먼저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을 뿐 우리가 초청한 바 없다며 아마도 벨기에 정부나 나토가 초청한 걸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정부와 나토도 카리모프를 초청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도 카리모프를 초청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브뤼셀을 방문하겠다고 주장했고 EU 집행위와 나토는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최악의 철권 통치자를 면담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따가운 눈총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EU 집행위 측은 바호주 집행위원장이 카리모프 대통령과 면담에서 인권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멘에서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19명 체포되는 등 전국 혼란이 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멘이 제3의 티니지가 되는 것은 아닐지 국제사회 시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는 살레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슬람 정당 이슬라 소속 언론인인 타와쿨 카르만을 불법 시위 조직 혐의로 체포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르만의 현재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생 시위대는 검찰청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최루탄과 진압봉을 이용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TV 카메라맨 2명도 폭행당했고 카메라를 압수당했으며 1명은 일시적으로 체포됐다고 다른 현장 취재인이 증언했습니다. 약 200명의 언론인도 카르만 등의 석방을 요구하며 검찰청까지 항의 행진을 벌였습니다. 남부 아덴시에서는 경찰이 행진하던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1명이 숨졌다고 현지 주민이 전했습니다. 예멘에서는 전날에도 2,500여 명의 학생과 재야단체 회원 등이 살레 대통령을 튀니지의 벤 알리 전 대통령에 비유하며 하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타르 알 마스리 내무장관은 국영 TV와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지만 시위나 집회, 행진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한 악어가 휴대폰을 삼킨 뒤 한 달째 식은 전폐하고 있어 수족관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제나라는 이름의 14살짜리 이 악어는 지난해 12월 말 사진을 찍으려던 관람객이 실수로 떨어뜨린 휴대폰을 삼켰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제나 뱃속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이 수족관 대표는 제나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나는 물속을 잘 돌아다니지만 한 달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인데요. 배설을 통해 휴대폰을 꺼내기 위해 수의사들은 변비약과 비타민을 넣어 먹여보려고 했지만 제나는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수의사들은 수술을 해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수족관 관계자는 물과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를 촉진시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몸무게가 7kg이 넘는 슈퍼 베이비가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무거운 신생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러시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자이언트 몸집의 남자아이가 태어난 곳은 동부 하바로브스키. 이 신생아의 몸무게는 7.21kg, 키는 67cm였습니다. 아기는 종전의 기록을 깨고 이 지역에서 태어난 가장 무거운 신생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바로브스키의 슈퍼 베이비 기록은 지난 2008년 2월 태어난 몸무게 6.1kg, 키 63cm 남자아이가 갖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선 하바로브스키에서 이처럼 큰 아기가 태어난 건 처음이라며 제왕 절개를 통해 아기를 낳은 엄마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기의 엄마는 첫 딸에 이어 둘째로 이 슈퍼 베이비를 낳게 됐는데요. 첫 아이의 몸무게를 보면 이 아들은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몸무게는 5kg이 넘으면 자이언트 베이비로 분류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자이언트 베이비가 태어날 확률은 1,500명 중에 1명입니다. 세계의 최고 휴양지 파타야 해수욕장들이
향후 5년 내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해류 변화와 과도한 해변 사용으로 파타야 해변의 모래가 급격하게 유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나와 자루 퐁사쿤 연구팀장은 파타야 모래 해변은 지난 1952년의 경우 넓이 9만 6천 제곱미터, 육지에서 바닷물까지 거리는 36m에 달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넓이는 5만 5,500 제곱미터, 거리는 약 19m로 축소됐다고 전했습니다. 타나와 팀장은 해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모래 침식이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계 당국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5년 내 파타야 모래 해변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제작자인 조지 루카스 감독이 내년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루카스는 최근 영화 그린 호넷의 주인공 세스 로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만나 한 영화 프로젝트를 놓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와 대화를 나눈 세스 로건이 캐나다 일간지 토론토 선과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세스 로건은 루카스 감독이 실제로 내년 지구 종말론을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스는 로건과 만나 25분 동안 내년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며 열변을 토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고대 마야력에 따르면 지구는 2012년 12월 21일 종말을 맞게 되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지구 종말의 해 역시 지난 1999년이 아니라 오는 2012년이라는 새로운 해석도 나오고 있어 다시 한번 지구 종말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중계 콤비가 여성 부심에게 성차별성 발언을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 해설의 최고 콤비로 알려진 리차드 키스와 앤디 그레이가 여성 부심에게 폭언을 퍼부어 영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울버햄턴과 리버풀의 EPL 경기에는 여성 부심 사이먼 메이시가 투입됐습니다. 여성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 그녀는 전반전 리버풀의 선제골 장면에서 칼날 같은 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려 축구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현장에서 중계를 하고 있던 리차드는 여성 부심을 향해 누군가 내려가서 정확한 오프사이드 규정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앤디는 여자란 모름지기 오프사이드 규정을 잘 모른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들의 성차별성 발언이 그대로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흘러가 영국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100억 원에 육박하는 복권 당첨으로 영국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로 손꼽혔던 한 남성이 13년 만에 가진 돈을 모두 잃자 그의 사연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과 파산이라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 주인공은 로렌스 캔들리시. 그는 성실한 근로자로 공장에서도 평판이 자자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997년 98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되면서 그의 인생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캔들리시는 당시 부자 리스트 61위에 오를 바 있을 정도로 자산가로 거듭났는데요. 하지만 잦은 사업 실패와 가까운 사람들의 비극적인 죽음 등으로 13년 만에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한편 캔들리시 이외에도 복권에 당첨된 뒤 몇 년 만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은 또 있습니다. 160억 원에 해당하는 복권에 당첨된 한 남자는 약물과 도박, 여자에 빠져 결국 파산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들의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작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국내 30대 그룹은 24일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3조 원을 투자하고 11만 8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매각이 무산된 이후 지지부진했던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는 27일 최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상사업계가 아프리카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개발 붐이 일면서 현지 소비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에 현지 지사를 추가 설립하고 아프리카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절과 국경일 등이 주말과 겹칠 때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 공휴일제의 올해 도입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났는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 협력해달라고 주문을 했죠. 예,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또 바로 재계 총수들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이 이제 연초면 이제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만남입니다. 어제도 이제 예정됐던 대로 이명박 대통령과 이 재계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지요. 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국내 30개 그룹이 이 사상 최대 규모인 113조 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또한 12만 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제 이맘때쯤에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약속한 이 투자 및 고용 계획보다 조금씩 더 많은 규모입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약 100조 원 규모로 약속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보다 10% 이상 늘어난 규모로 됐고요. R&D 투자라든지 신규 고용 역시도 지난해보다 조금 더 많이 통 크게 좀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연구개발센터 R&D 센터를 서울과 수도권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네. 그동안 대기업들의 R&D 센터의 이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빗장을 열겠다라고 밝혀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취임 초에 말했듯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또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 투자에도 이 경쟁력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올 1년 동안 노력을 하겠다라면서 이 대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 규제 완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 재계를 대표해서는 이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나섰는데요. 이제 올해 경제 여건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 정부와 경제계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심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면서 이 정부의 5% 성장 또 3% 물가 억제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또 다짐을 했습니다. 네. 과연 어떤 규제들이 완화가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같은 이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재계의 기대감을 부풀렸지요. 올 한 해가 어느 때보다도 이 기업과 정부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앞으로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수출하고 또 고용을 확대하는데 이 기업 애로가 있을 테지만 이 정부가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죠. 서울과 수도권의 이 기업의 R&D 센터 허용, 신설 허용 같은 경우 이제 기업들의 수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동안 사실 이제 우수 인력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 우수 인력들이 보통은 이제 지방으로 잘 안 가려고 하고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좀 이제 인력을 뽑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규제를 조금 해소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이제 관심을 모은 부분입니다. 재계도 여기 이제 크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태양전지나 이 바이오제약 또 LED 같은 이 죄송합니다. 5대 신수종 사업으로 이 크게 이제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총 23조 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2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한 부분이 있고요. LG그룹 역시도 지금 미래 신성장 동력 이 육성 프로젝트인 그린 2020 전략을 내세우고 2020년까지 총 20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SK그룹 역시도 2020년까지 17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 신에너지 자원이라든지 스마트 환경 구축 등의 이 핵심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이 세계 4위를 목표로 지금 이 글로벌 생산 능력 증대에 나서고 있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향후 3년간 이 전기차라든지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이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을 또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번 자초된 바가 있지요. 이 우리 금융지주 민영화. 올 들어서 좀 매각이 본격적으로 속도전을 탈 것 같습니다. 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는데요. 우리 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을 해서 좀 과거 내가 시작했던 일로 결지해자 차원에서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말해서 이 민영화 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강행할 것이다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서 내가 시작했던 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데 이게 이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과거 이제 재정경제부 과장 시절에 이제 좀 실무적으로 주도를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뭐 애착이랄까요? 좀 집념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좀 임기 내 어떤 식으로든 좀 마무리를 보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좀 관심을 좀 모아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시간을 그렇게 끌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머릿속에 보관을 갖고 있다고까지 밝혀서 이미 밑그림을 그렸다는 뜻으로 내비쳤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 정부 산하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는 방안 또 지분을 쪼개서 처리하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의 큰 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즉 돈을 가장 많이 받고 파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6%에서 한 6% 정도를 추가적으로 블록 세일을 통해서 이 정부 보유 지분을 줄인 다음에 50% 플러스 한 주,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선에서 좀 재입찰을 하는 방식의 이 절충안이 유력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뭐, 부동산 문제도 불거졌고요. 탈세 의혹까지 조금씩 나오면서, 결국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회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27일쯤에는 공식적으로 임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좀 우세할 것 같습니다. 이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예정대로라면은 어제까지 이제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오늘 이제 임명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제 이 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이 야당인 민주당이 투기 의혹 등을 들어서 이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를 한 것인데요. 법적으로는 바로 이제 임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이제 국회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무리수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겠다. 야당의 반발을 아주 크게 사지는 않겠다. 그러한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현재로서는 26일까지 내일까지죠. 조금 이제 시한이 연기가 됐는데요. 이 최준경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는 27일입니다. 이 최 후보자를 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와 함께 공식적으로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한편 어제 이제 이명박 대통령 해당 상임위인 이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좀 보고서 채택을 부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김 위원장 같은 경우 민주당 소속이 있죠. 야당이 이제 위원장을 맡은 이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 현재까지 민주당은 뭐 이렇다 할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거부 의사를 나타낸 셈입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뭐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에서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경우에는 여론에 앞으로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아마도 빠르면 27일 정도에는 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쪽 보는 게 제일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합 상사들이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시장 공략을 더욱 힘을 내고 있는데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종합 상사 업계가 이 지구촌에 남은 이제 숨은 흑진주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대륙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 개발 붐이 일면서 이 현지 소비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대표적인 종합 상사인 이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이 최근에 모기업인 포스코가 아프리카 전담팀을 발족을 시키면서 이 시장 개척에 이제 박차를 가하자 올 초 이제 카메룬과 콩고 민주공화국의 현지 지사를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향후 아프리카 공략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겠다면서 이 벼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비즈니스 강화 차원으로 이 최근에 이제 현지 주재원을 추가로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또 조만간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도 새로 뽑기를 했고요. 또 이 지난해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
대한 지분 인수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뭐 니켈이라든지 이 코발트 등 주요 광물 자원 개발 사업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모기업인 현대중공업 또 현대오일뱅크와 협력을 통한 좀 사업 시너지 확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 간접 자본 SOC와 이 플래트 건설을 병행하는 이른바 패키지형 자원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LG 상사도 리비아와 알제리 지사를 중심으로 자원 개발과 이 SOC를 통해서 현지 국가의 좀 발전에 기여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도 도모하는 이른바 컨트리 마케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아프리카 시장, 뭐 브릭스와 함께 좀 세계의 남은 이제 자원의 보고이자 떠오르는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부디 좀 우리나라 업계들이 이곳에서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새로운 동력을 찾아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종합 상사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께서 약간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장인들에 대해서 이 대체 공휴일제 도입, 올해 과연 도입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사실상 무산이 됐다고요. 네, 뭐 약간 아쉬운 소식이 아니라 대단히 많이 그런가요? 아쉬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이제 명절과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때 이 휴일을 하루 까먹는다고 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직장인분들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보통 명절과 국경일이 이 주말과 겹치면은 뭐 그 전날 금요일이라든지 그 다음 월요일날 하루 더 쉬게 하는 이른바 대체 공휴일제를 이제 정치권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상 연내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이 관계부처에 따르면은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관광사업 이 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체 휴일제를 추진을 했는데 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또 경제 관련 부처인 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도입이 무산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뭐 경제부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보다 휴일 수당이 높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휴일이 많아질 경우 좀 대체 휴일 공휴일제를 도입을 하면은 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GDP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까지 들어서는데 현재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공휴일을 이제 더 많이 늘리다가 보면은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뭐 직장인들이 하루 더 논다 그러한 뭐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좀 뭐랄까요. 특히 이제 관광산업, 사실 관광산업이라는 게 대표적인 내수 서비스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좀 뭐 일단은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공공기관 또 이제 전반적인 대기업들의 대체 휴무일제를 도입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법정 공휴일이 14일 여기다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합치고 뭐 여러 가지 뭐 휴일을 합치면은 전반적으로 한 118일 정도 공휴일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최대 뭐 8일, 최소 3일 정도 이 휴일이 주말과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은 110일에서 115일 정도 저희가 논다고 하고요. 뭐 옆 나라 이제 일본이 119일 또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 122일이 공휴일인 것을 감안하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좀 아무쪼록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좀 공휴일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또 경제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을 좀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 좀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 건설적인 방안을 좀 도출했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뭐 그에 따라서 다른 분들께서는 월화수목 토토토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휴일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무산이 됐습니다. 이상훈 기자와 함께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샘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포트폴리오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고요. 투자 기법도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plus.cntv.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발센증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상황과 함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저는 출발센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